생명과학 영역 7차시 식물의 기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는 핵, 세포막,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며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세포질에는 생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체 등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식물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 핵 외에도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 등 다양한 소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엽록체는 광합성으로 녹말을 만듭니다. 액포는 생명활동 중 발생하는 노폐물을 저장 및 분해하는 곳으로 배설기관이 없는 식물세포의 발달에 있습니다. 세포벽, 엽록체,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물 뿌리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뿌리는 채관, 물관, 표피, 뿌리털, 생장점, 뿌리골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은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말합니다. 표피는 뿌리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한 겹의 세포층으로 뿌리 내부를 보호합니다. 뿌리털은 표피세포의 일부가 가늘고 길게 변형된 것으로 표면적을 넓혀 흙 속의 물과 무기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생장점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으로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합니다. 뿌리골무는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단단한 부분으로 뿌리 끝에 있는 생장점을 싸서 보호합니다. 이번에는 뿌리의 변형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우살이나 새삼 등과 같이 다른 식물의 줄기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변형된 뿌리의 모습이고요. 버틴 뿌리는 옥수수와 같이 땅에서 가까운 줄기의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뿌리입니다. 호흡뿌리는 맹그로브나 나구송 등과 같이 물가에 사는 식물이 호흡을 위해 땅 위나 수면 위로 뻗은 뿌리를 말합니다. 부착뿌리는 담쟁이 동물처럼 벽이나 나무 줄기 등에 단단히 붙을 수 있는 뿌리입니다. 이번에는 식물의 줄기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은 관다발의 배열이 다릅니다. 또한 쌍떡잎 식물은 외떡잎 식물과 차이점이 있죠. 바로 형성층의 유무가 차이가 나는데요. 쌍떡잎 식물의 경우 형성층이 있고 외떡잎 식물의 경우 형성층이 없습니다. 형성층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줄기를 굵어지게 하는 곳으로 쌍떡잎 식물에만 있습니다. 채관은 잎에서 만든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이고요. 물관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줄기는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유기양분을 저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에 나와 있는 감자나 토란이 있고 또 마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식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줄기는 잎과 줄기 사이에 구슬눈이 생기고 이것이 땅에 떨어져 싹이 틉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에 나와 있는 참나리와 마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줄기는 가지의 일부가 가시로 변해 초식동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 나와 있는 생자나무, 주엽나무 등이 있고요. 가시는 잎이나 턱잎, 나무의 껍질 등이 변해서 되기도 합니다. 식물은 양분을 어떻게 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햇빛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즉,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포도당과 같은 유기 양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로는 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가 있는데요. 우선 물은 뿌리로 흡수되어 물관을 따라 잎까지 이동합니다.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됩니다. 세 번째로 빛에너지는 엽록체 속에 녹색 색소인 엽록소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가 있는데요. 포도당은 광합성을 통해 생성되는 최초의 양분으로 녹말로 바뀌어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됩니다. 산소는 일부는 식물 자체의 호흡에 쓰이고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광합성은 잎에서만 일어날까요? 식물이 녹색인 이유는 바로 식물체 내 소기관인 엽록체 내의 엽록소 때문입니다. 엽록소는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식물에서는 엽록체가 잎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합성이 주로 잎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식물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에는 엽록체가 있으며 엽록체가 있으면 잎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광합성은 잎뿐만 아니라 줄기, 꽃, 뿌리 등 초록색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화면에 사진 보도록 할게요. 왼쪽 무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에서 햇빛에 노출된 뿌리 부분을 봐주세요. 햇빛에 노출된 뿌리 부분이 초록색으로 보이죠? 이 부분에 엽록소가 생겨
광합성을 합니다. 오른쪽 선인장 사진을 봐주세요. 잎이 가시로 변해 광합성은 대부분 줄기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압, 두 번째 물의 응집력, 세 번째 모세관 현상, 네 번째 증산작용, 이렇게 4가지 요인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가장 밑에 있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여 큰 나무는 100m도 넘게 물을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나무 구석구석 가장 높은 곳까지 물을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증산작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잎에서 기공을 통해 물이 증발하는 현상으로 물이 증발함으로써 뿌리로부터 흡수된 물을 잎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증산작용은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말하는데, 물은 물관 안에서 하나의 기둥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어져 있는 물기둥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뿌리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압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힘으로써 뿌리에는 흙과의 농도 차이에 의해 물을 흡수하게 되고, 이때 흡수하는 힘이 줄기를 타고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모세관 현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이란 폭이 좁은 관에서 액체와 관 사이의 부착력에 의해 액체가 관을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세관 현상은 줄기를 따라 존재하는 물관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얇은 관을 통해 물을 상승시키는 힘입니다. 수조 속에 얇은 관을 세워놓으면 주위 수면보다 얇은 관 속의 물이 약간 더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모세관 현상은 더 커집니다. 네 번째로 물분자, 즉 물분자 사이의 서로 잡아당기는 힘, 즉 물의 응집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즉 물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물을 줄기를 통해 잎까지 상승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즉, 얇은 물관을 통해 위의 물분자가 아래 물분자를 끌어당기듯이 물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산작용과 물분자의 응집력입니다. 응집력 실험 결과에 따르면 물분자 사이의 응집력과 물분자와 물관세포의 세포벽 사이의 부착력으로 30기압 이상의 장력에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힘이면 어떤 높이의 나무라도 가느다란 물기둥이 끊기지 않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응집력은 수액이 끊기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힘만을 제공해주고, 물이 위로 올라가는 힘은 증산작용에 의해서 생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물을 이동시키는데 식물은 자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식물은 햇빛에 의한 증발 효과와 물관부의 응집력과 같은 외부 힘을 이용하여 물과 무기물들을 뿌리에서 줄기로 이동시키도록 적용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은 두 개의 공변세포에 의해 기공이 열리거나 닫히면서 조절되고 주로 낮에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은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식물 안에 수분량이 많을 때 잘 일어납니다. 또한 공변세포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공변세포로 물이 들어와 팽창하면 바깥쪽 세포벽이 더 많이 늘어나 공변세포가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꽃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플레시아 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레시아는 썩은 시체 냄새를 풍기는 백합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대한 오렌지색 양배추 모양의 꽃이 지름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고 숲속의 덩굴 식물 위에서 자라면서 그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파리나 나무뒤지가 이 꽃의 수분을 도와주는데 수분이 끝나면 시커먼 쓰레기 더미처럼 냄새를 풍기며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타이탄 아름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은 꽃이 필 때 꽃가루 바지를 도울 파리 등의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고기가 썩는 듯한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식물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씨를 퍼뜨리기 위한 식물의 방책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간 씨가 좋은 토양과 기온 등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다시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식물의 한살이가 시작됩니다. 열매는 그 모양과 특징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장과는 과일이 살과 물이 많고 씨가 있는 귤, 감,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말합니다. 견과는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는 밤, 도토리와 같은 열매를 말합니다. 구과는 동글동글한 공 모양으로 생긴 솔방울, 잣과 같은 소나무과 식물의 열매를 말합니다. 협과는 콩, 꼬투리와 같은 형태로 맺히는 완두, 팥과 같은 열매를 말합니다. 사과는 봉숭아 열매처럼 익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씨를 사방에 퍼뜨리는 시방이 여러 개인 식물의 열매를 말합니다. 시과는 열매 껍질이 날개처럼 되어 바람에 흩어지기 쉽게 된 단풍나무 씨와 같은 열매를 말합니다. 수과는 메밀이나 민들레처럼 엷은 막질로 된 껍질과 속의 종자가 붙어 한 개의 씨처럼 보이는 열매를 말합니다.